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은입니다. 신인규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는 선거관리위원회 의결로 오전 6시 21분 시작됐는데요. 새 정부 출범 이제는 정치적 혼란을 딛고 다시 경제를 이야기할 때가 왔습니다. 대한민국 새 정부는 내부적으로는 저성장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통상 압력을 마주하며 출발하게 됩니다. 이제 시선은 경기 부양 그리고 증시 저평가 탈출로 쏠리고 있죠. 오늘 머니플러스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성과 함께 국내 증시에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당선 현장 분위기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 당선 확정하면서 오늘부터 공식 임기가 시작이 됐는데요. 이 대통령은 수락연설을 통해 내란 극복과 경제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현장 나가 있는 대선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호성 기자 전해주시죠.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오전 6시 21분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확정함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식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젯밤 당선 확실 속보가 나오자 이곳 여의도로 향했습니다. 지지자들이 모인 국회 앞 행사장 무대에 올라 사실상의 당선 소감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여러분이 맡기신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시키는 것, 당선자로 확정되는 그 순간부터 온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이 고통스러운 삶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확실하게 회복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락 연설에서 경제와 민생 회복을 강조한 것은 우리 경제가 처한 엄중한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선거운동 기간 각 당 후보들과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분야가 경제였던 만큼 이에 관한 국정 운영 과제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지난해 12월 이후에 국정이 6개월간 공백을 맞이했기 때문에 쌓인 현안이 많습니다. 이 임기 시작 이후에 당면한 과제들 결코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죠. 네, 당장 오늘 오전 11시쯤 국회에서 21대 대통령 취임식이 예정돼 있고요. 이후 용산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겨 바로 업무에 돌입하게 됩니다. 취임 당일인 오늘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대통령실 수석 등 주요 인선을 바로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아직 한국 대선 결과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통화가 오늘 중 이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통상 정상 간 통화는 축하 인사에 그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통상이나 안보 같은 현안을 예고 없이 꺼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일본과 중국, 러시아 등 다자 정상 외교 정상화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네, 제21대 대통령 당선 현장 생생히 만나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인물인지 임동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부터 임기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가난했던 소년공이 이제는 우리나라 최고 지도자가 됐습니다. 이재명은 어떤 인물인가, 대통령이 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경북 안동에서 태어난 이재명 대통령은 13살부터 공장 노동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중고등학교 과정을 검정고시로 마쳤고요. 중앙대 법대에서 공부해서 1986년 사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이후 인권변호사이자 시민운동가로 활동했습니다. 정계활동은 2005년 열린우리당에서부터 시작했고요.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또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지냈습니다. 대선은 2017년부터 도전했지만 당시 당내 경선에서 탈락했고 2022년 20대 대선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0.7%포인트 차이로 패배했습니다. 사법 리스크, 피습 등 우여곡절 끝에 당내 독보적 지지와 조직력을 바탕으로 이번에 세 번째 도전을 했고요. 비로소 대권을 거머쥐게 됐습니다. 자, 몇 시간 뒤면 이제 공식적인 취임식이 시작되게 됩니다.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취임식 이후에는 어떤 일정들을 소화하게 되나요? 네, 오늘 취임식은 11시에 국회 로텐도 홀에서 진행됩니다. 절차는 역시 보궐선거로 당선됐던 문재인 전 대통령 때처럼 대폭 간소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취임식은 취임 선서와 취임사 위주로 이뤄졌었고요. 이전 대통령이 했던 보신각 타종 행사, 군악 의장대 행사, 축하 공연 등은 생략했었습니다.
당시 참석 인원도 300여 명에 불과했었는데요. 취임식 전에는 합창 의장에게 군 통수권 이양 관련 보고를 받고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단 용산 대통령실에서 집무를 시작합니다. 다만 현재 개방돼 있는 청와대를 보수한 뒤 적어도 취임 100일에는 청와대로 들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오늘 오후엔 대통령 집무실에서 주요국 정상들과 통화가 예상되는데요. 특히 오늘 중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도 통화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무총리 후보자, 또 비서실장 등 인선 발표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1호 업무 지시에도 관심이 높은데요. 앞서 이 대통령은 1호 업무 지시로 비상경제 대응 태스크포스 설치를 공언한 바 있습니다. 자, 새 대통령이 처리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같이 국정을 이끌어갈 내각을 구성해야 할 텐데 주요 자리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인물들이 있습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은 인수위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라도 내각에 더욱 구성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관가와 정치권에서는 지금 하마평이 무성한데요. 특히 각 후보들을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고 정책을 설계했던 인물들 위주로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먼저 초대 국무총리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친명계의 핵심으로 이번 대선에서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선거를 진두지휘했습니다. 비서실장에는 이 대통령의 본선 선대위에서 종합상황실장을 맡았었죠. 강훈식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고요. 민정수석으로는 이재명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인 오광수 변호사가, 또 정책실장에는 이 대통령의 40년 지기 멘토 이한주 민구연구원장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정부 조직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먼저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떼어내서 대통령실 또는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전하고 또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겠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구상입니다. 또 윤석열 정부가 만든 경찰국을 폐지하고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을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정책 방향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제부 유주환 기자와 살펴보죠. 일단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일성 역시나 경제 회복이었습니다. 이 대내 상황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나온 말인데 지금 경제 분야의 과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네, 앞서서도 언급하셨다시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째 접어들었는데 우리나라는 6개월 동안 국정 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결과 기업들의 수출 타격이 가시화하고 있고 내수의 부진이 이어지면서 우리 경제의 양대 축 모두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이 결과 올해 경제 성장률이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은행이 추산한 게 0%대 0.8% 성장을 예고하고 있고요. 또 경제가 생산 요소를 모두 활용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인 잠재 성장률마저 2% 아래로 내려간 상황입니다. 자, 이 같은 대내 환경에서 처음부터 유력 대선 후보로 출마를 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힘을 실었던 기본 시리즈를 버리고 경제 성장을 외쳤습니다. 먹사니즘과 잘사니즘이라는 키워드를 앞세워서 좀 실용주의를 앞세웠고요.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발간한 공약집의 경제 정책에는 진짜 성장론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진짜 성장을 이루겠다는 건데 이 경제 성장 달성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수단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기업과 투자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것인데 방법론이 어떻습니까? 하나씩 짚어볼까요? 네, 간단히 요약을 먼저 해서 드리자면 정부가 첨단 기술 육성에 적극 나서서 성장 동력을 마련을 하고 또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세금도 좀 깎아줄 예정이고요. 예. 또 취약한 계층에게는 적극적인 재정 지원 역시 아끼지 않겠다고 합니다. 자, 먼저 경제공약의 1순위에는 AI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제공약 가운데 가장 앞부분 또 가장 많은 부분이 할애된 게 바로 AI인데요. 인프라 구축과 투자 확대에 정부가 적극 나서서 AI 3대 강국으로 올라서는 것이 목표입니다. 구체적으로 100조 원의 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투자금에는 세금을 감면해주고요. 모든 국민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한국형 챗 GPT라 할 수 있는 모두의 AI를 도입하는 것, 또 데이터 센터를 차세대 국가 SOC로 규정하고 또 최신 GPU를 5만 장 확보하겠다는 공약도 있었습니다. 또 2차 전지 등 전략 산업의 리쇼어링을 유도하기 위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유사한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에너지 분야와 관련해서는 탄소 중립과 친환경 에너지로의 대전환을 약속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 입장에서는 아리백 같이 향후 에너지 관련한 대비를 좀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원전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감원전 입장과는 달리 좀 언급을 피하면서 전략적인 모호성을 유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경제정책 관련해서는 기대와 함께 우려가 되는 부분도 함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이제 상대 후보였던 김문수 후보가 좀 유연한 노동시장과 규제 혁파 또 적극적인 감세를 외쳤던 것과 좀 비교되는 부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기업에게 다소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 보입니다. 먼저 노동정책과 관련해서는 4.5일제를 단계 도입하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주 52시간에 대한 예외는 언급을 피했습니다. 또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노동정책과 관련해서는 지난 2023년도에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노란봉투법을 재추진할 전망입니다. 자, 규제에 있어서는 일관된 타파가 아니라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는 어떤 규제의 합리화를 기본 노선으로 잡고 있고요. 세제와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핀셋 감세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 일관된 감세는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후보 시절 여러 차례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한 바가 있습니다. 허황된 주장이라는 지적에도 우리 증시의 만연한 저평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소만 제거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반복된 논리였는데요. 증권부 정재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정 기자, 대선 기간 투자자의 표심을 자극하는 발언들도 많았는데 증시 활성화 공약 무게감도 추진될 것으로 보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과거 역대 대통령 선거 가운데서도 이번만큼 증시 공약이 주목을 받았던 적이 있었냐 싶었을 정도로 이번에 증시 관련된 공약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그만큼 이제 국내 투자자들의 불만을 정치권도 인식을 하고 있다는 말이 되겠죠.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수차례 코스피 5천 시대 개막을 약속을 했고 지난주에는 이제 사전 투표를 앞두고 직접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ETF를 상장지수 펀드를 이제 매수하면서 적극적인 증시 부양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증시 공약의 핵심 키워드는 한마디로 주주 권익 강화입니다. 정확하게는 소액주주의 권한을 확대하고 보호 조치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먼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가 명문화되고 독립이사 선임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재추진됩니다. 지난 4월에 이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 권한 대행이 이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었죠. 이재명 이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취임 시 2에서 3주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제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이제 시세 조정 등 불공정 거래 행위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을 합니다. 또 물적 분할 시 모회사 주주의 신주 물량을 일정 배정하는 방안도 제도화를 합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시장에 이제 불공정 행위와 지배권 남용만 근절이 돼도 코스피 지수가 200에서 300포인트 이상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는데요. 여기에 이제 배당 성향 상향 그리고 상장사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개인 주주들이 환영할 만한 정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대통령 선거가 우리 증시에 미치는 단기적인 영향 같은 경우에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경제 성장률 이런 거시 지표 같은 것이 부정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지난해 말부터 지속되는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것에 이제 시장은 조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은 모두 달랐지만 과거 사례들을 살펴보면 대선 한 달 후에 이제 코스피 지수가 3에서 4% 올랐고 1년 뒤에는 14에서 16%가량 상승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 대형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요동친 주가가 이제 변동성이 하락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몇 달간 이제 정치 불확실성이 극심했다는 점에서 이번 대선도 증시에는 단기적으로는 긍정적 재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아까 수락 연설에서도 봤지만 민생 경제 회복이 정책 지금 최우선 순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이제 내수 진착책 추경도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제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당선 직후 추경부터 편성할 것이라고 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달 1일에 국회를 통과한 13조 8천억 원 규모의 1차 추경에 이어서 이제 내수 진작에 방점을 둔 20에서 30조 원 규모의 2차 추경 편성이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바로 진행될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증권가에서는 이제 정부 지출 확대가 단기적으로는 우리 시장에 이제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가상자산의 법제화도 이번 대선에서 주목받은 공약 중 하나였죠. 그렇습니다. 이제 양당이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 등 이제 1,000만 가상자산 투심을 자극하는 공약을 쏟아냈었는데요. 이 대통령도 공약집에서 이제 디지털 자산 허브를 만들겠다면서 여러 정책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금융당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마무리하고 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 로드맵을 수립하겠다는 내용인데, 핵심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허용하고 가상자산 현물 ETF도 허가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만들어야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유럽과 일본에서 그리고 미국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가 막바지입니다.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견해입니다. 지난해 초에 금융당국의 반대로 무산된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가상자산 현물 ETF 순자산액이 국내 전체 ETF 시장 한 200조 정도 되는데요. 지금 맞먹는 수준으로 커졌거든요. 이런 이유로 가상자산 현물 ETF가 이제 현재 좀 성장 속도가 약간 더뎌진 국내 ETF 시장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 시장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증권사, 그리고 자산운용사, 가상자산 거래소 등이 현재 지금 이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또 파악이 되고요. 하지만 이런 가상자산 현물 ETF 같은 경우에는 거쳐야 하는 앞으로 절차가 많기 때문에 이르면 내년 초에나 출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리해보면 이 자본시장 활성화에 방점 둘 정책이 나올 가능성 더 높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뒤 오늘부터 시작하는 새 정부의 첫 증시 움직임도 함께 주목을 해봐야겠고요. 이어서 이 제2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 지금 외신들의 반응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박정 캐스터 전해주시죠. 대한민국 정치사에 또 하나의 새로운 기록이 쓰여졌습니다. 탄핵 이후 치러진 이번 대통령 선거, 국내뿐 아니라 해외 언론들도 한국의 선택에 밤새도록 뜨거운 관심을 보였는데요. 과연 세계는 이번 결과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국 가디언스는 이재명 대통령 여유 있게 앞서다라는 제목을 통해 승리에 대해서 언급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미국 뉴욕타임스는 불안한 세계 속 분열된 국가를 물려받게 된다라는 헤드라인으로 새 정부가 마주할 쉽지 않은 현실을 진단했고요. 미국 CNN은 한국은 수개월 동안 탄핵의 후유증을 겪었기에 이번 선거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프랑스 AFP는 계엄령 선포로 6개월간의 혼란을 마무리 짓는 의미가 있다라고 분석하며 이번 선거가 특정 위기를 매듭 짓는 중요한 분기점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줬습니다. 요약하자면 외신들은 이번 한국 대선을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서 중대한 전환기적 성격을 지닌 사건으로 깊이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가 펼쳐나갈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어떤 전망들을 내놨을까요? 워싱턴 포스트는 이재명 정부가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취하면서 중국과의 실용적 관계 개선을 도모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번 정부는 미중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내세울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그 아래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과 중국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되 미국으로부터 압박을 받을 것이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런 복잡한 국제 관계 속에서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한편 북한과의 긴밀한 관계를 추구할 것으로 구체적으로 전망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다각적인 외교 노력이 예상되는 가운데 영국의 BBC는 당장 해결해야 할 시급할 과제를 꼬집었습니다. 바로 철강과 그리고 자동차에 대해서 하루빨리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야 한다라고 그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외교 정책에 대해서는 공통된 전망과 미묘한 시각차가 감지가 됐습니다. 공통된 점은 먼저 지적된 부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에 대한 대응이 새 정부의 최우선 외교 과제가 될 것이다라는 점이었고요. 그 옆에 또 하나는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외교를 펼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외신들은 새 정부가 미중 갈등이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 균형과 실용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핵심 전략으로 삼아 향해를 나아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다만 그 여정이 과연 순탄할지 그리고 요동치는 국제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듯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주요 외신들의 초기 반응과 전망들 함께 짚어드렸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1번은 불확실성 해소인데 그 부분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배당 확대와 관련된 정책들을 많이 마련해 주시면 이제 기업들이 움직일 수 있는 힘이 근거가 돼서 주주들에게 희소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 시장 이제 한국 기업들의 이제 주주 환원책이나 이런 이제 주주들을 위한 정책들도 이제 주주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기업만의 그런 정책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금을 떼잖아요. 어쨌든 주식에서 나는 그런 수익에도 그거를 조금 지금은 좀 높은 것 같은데 좀 더 낮아지면 많이 하지 않을까.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가운데 새 정부 출범 후 우리 증시는 박스피를 탈출할 수 있을지, 현 시점에서는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목대균 KCGI 자산운용 운용총괄 대표,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국내 증시의 고질적인 저평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증시 부양책들이 나왔는데 그 가운데 상법 개정안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대균 대표님, 이사 충실의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자는 상법 개정안 통과될 경우 하반기 박스피 돌파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죠.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불리는데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중에 하나가 상법 개정안입니다. 우리나라 보게 되면 PR적인 측면에서 정말 낮게 거래되고 있는 기업들이 많고요. PBR 측면에서도 지금 1배 미만의 기업들이 수두룩합니다.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 낮은 자기자본 수익률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자기자본 비용이 수익률 대비 상회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배경을 보게 되면 지배구조 리스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배구조 리스크를 갖다가 완화하겠다라는 게 상법 개정안입니다.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에는 회사에만 적용했었던 것을 주주 전체에게 주겠다는 것이고요. 앞으로 이렇게 되게 되면 이사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대주주만을 위해서 경영을 했다라고 보면 앞으로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갖다가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군제적인 부분은 한 3가지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 경영의 투명성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소액 주주의 권리가 좀 강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주 환원 정책도 확대가 예상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무엇보다 중요하게 외국인들 투자자들의 그 신뢰를 회복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그 코스피 5천이 가능할까? 저는 조건이 갖춰진다고 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그 주시장의 평균 PR로 보게 되면 한 10배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지배구조 개선, 배당 확대나 자사주 소각을 갖다 하게 된다고 하면 이러한 PR 레벨은 확실히 상승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보는 단순 계산만으로 했을 경우에도 코스피는 4,750에서 5,000선까지 무리 없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 전제 조건이라고 하면 상법 개정안이 실제로 통과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배당 확대나 자사주 소각에 나서야 되고 정부도 세제 혜택 같은 것을 갖다가 인센티브를 더 강화해서 기업들로 하여금 더욱 적극적으로 일단 주주 환원을 정책을 갖다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유세 때 국장 복귀는 지등순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에 화랑을 이끌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국내 개인 투자자들과 본인이 한 배를 탔다면서 국내 증시에 자신이 또 4천만 원 정도의 개인 계좌 갖고 있다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이 대통령이 내놓을 국내 증시 부양 정책, 한병화 이사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정책이라는 것이 사실은 말잔치는 막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게 잘 굴러가려면 의중이 이제 뚜렷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 같은 케이스는 지난번 대선 때부터 주주 친화적인,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활성화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일관되게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았고요.
뭐 본인이 직접 그 상품을 구입할 정도로 그런 이제 의지를 보여서 아마도 경제와 관련된 정책 중에서는 상법, 자본시장법, 또 지금 뭐 논의되고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뭐 이런 여러 가지 주식시장과 관련된 법안들이 가장 빠르게 아마 통과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렇게 되면 그동안 구조적으로 저평가를 받아왔던 우리 시장이 움직일 것 같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이 주식시장이 매력적이려면 우리의 산업이 매력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각종 다양한 성장과 관련된 정책들을 그동안 좀 사실은 좀 부족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아마 한국 주식시장 국장이 굉장히 재밌어지는 그런 이제 몇 년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조도 보면은 아무래도 정부 정책, 행정부 정책을 국회가 도와줄 수 있는 구조가 마련이 됐으니 앞으로 법적 측면에서는 자본시장 활성화 관련법이 조금 더 빨리 통과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었고, 이어서 이 새 정부 출범에 대해서 증권가에서는 어떤 섹터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지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심수원 캐스터 전해주시죠. 이른 아침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지금 증권가에서 꼽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 수혜 섹터 및 수혜주를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투자자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한 건 역시나 증시와 관련된 정책일 텐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코스피 5천을 실현하겠다고 다짐하는 등 증시 부양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해왔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법을 개정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겠다고 선언했고요. 자사주 소각도 제도화해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증권주를 비롯한 지주사주, PBR주 등이 수혜를 입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는데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햇빛연금 및 바람연금 확대, 한반도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등의 공약이 언급된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관련주인 하나솔루션, HD현대에너지솔루션, 신성ENG 등의 수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차세대 먹거리로 꼽히는 AI 산업과 관련해서도 공약을 쏟아냈는데요. 세계 AI 3대 강국으로 진입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고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00조 원 규모의 민간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한편 고성능 GPU 5만 개 이상을 확보하겠다고도 밝혔는데요. 삼성 SDS, 네이버, 솔트룩스 등이 수혜주로 지목됐습니다. 이 외에도 K방산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컨트롤 타워를 신설하겠다고 선언하며 방산 섹터가 주목받았고요. 세종의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는 공약에 건설주들이 수혜를 입을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남북 경협이나 출산, 일자리 관련 테마가 형성될 거란 전망도 제기됐는데요. 새 정부가 불어넣을 변화의 바람이 우리 증시에도 온기를 가져다 주길 응원해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수연이었습니다. 네, 새 정부가 출범한 시점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새롭게 투자 전략을 재정비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포트폴리오 구성은 어떻게 가져가면 유리할지 그리고 어떤 섹터에 주목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목대균 대표님. 예,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경제 정책도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포트폴리오를 한번 점검해보고 재정비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 2022년부터 22년까지는 성장 중심의 좀 전략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좀 복합형 포트폴리오 전략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한 손에는 확실성, 한 손에는 성장성. 지금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한 손에는 가치, 한 손에는 좀 성장을 갖다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섹터 측면에서 좀 살펴보게 되면 성장 관련돼서는 반도체, 산업재 정도를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치 측면에서 봤을 때 섹터로는 소비재, 헬스케어 등이 좀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마적인 성격으로 보게 되면 지금 얘기되고 있는 지배구조 개선 관련된 주식사 등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 섹터에 대해서 제가 잠깐이나마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게 되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실적 가시성과 구적 성장 기대감이 좀 뛰어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이 내년에는
달러까지 좀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메모리 가격도 지금 올라가는 상황에서 AI 서버 확산으로 인해서 고대폭 메모리와 고성능 팬리스 칩 수요가 지금 현재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주가 반등도 최근에 좀 이런 기대감을 좀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업재 같은 경우에는 정책 수혜주입니다. 새 정부가 SOC, 에너지 전환, 국방 투자 등에 대해서 예산을 늘리겠다고 하면서 이러한 섹터 같은 경우에도 구조적 성장이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미국과 유럽의 탈중국 공급망 전략, 그리고 우리나라의 재정 확대 기조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산업재 섹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치 측면에서 말씀드렸던 게 소비재와 제약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반기에 추경 집행 기대감이 조금 존재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중국 소비가 회복되고 있고 동남아 수요가 증가하는 쪽에서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약 같은 경우에는 국내 기업들 중에서 mRNA 기반의 신약, 면역 항암제, 그리고 희귀질환 치료제 쪽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기술 수출이 재개되면서 다시 재평가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하신 부분 가운데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이런 큰 종목으로 우선 외국인 위시한 투자 자금이 들어가게 될지 아니면은 이 외에도 좀 유니크하게 주목할 만한 종목들이 있는지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많은 종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AI 관련해가지고 서버 관련된 수많은 부품주들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AI 시대가 기존의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LLM에서 벗어나서 이제 에이전트 AI 시대, 그리고 피지컬 AI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휴머노이드, 그 다음에 자율주행, 드론 쪽으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수많은 부품 쪽 같은 기업들이 또 수혜를 받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쪽 부품, 소재 쪽에서 또 잘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일일이 종목들을 말씀드릴 수는 아마 지금 없고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네. 염두에 두신 종목은 있는 것 같긴 한데.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컴플라이언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갖다 상세하게 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에 강한 중소기업들이 있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기업들을 발굴해서 투자하는 게 또 저희들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목 대표 말씀 통해서 본론으로 좀 들어가게 된 건데요. 결국 경제방송이 정치를 얘기할 때는 이것이 우리 시장에 어떻게 반영될까가 중요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어디에 투자할까가 관심인 건데, 그래서 그동안 새 정부가 출범할 동안 최대 수혜가 기대됐던 이 신재생 에너지 섹터 좀 자세하게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 이재명 캠프에서 나왔던 공약들 보면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추진, 2035년 이후 감축 로드맵 수립, 또 기후에너지부 신설 이런 내용들이 담겼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대책이나 방안들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한명화 이사님, 이재명 표 이 에너지 믹스 실현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사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적극적으로 썼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게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 2030이잖아요. 그때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전력 비중 목표가 2030년 기준으로 30%였거든요. 예. 근데 그 이후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21%대로 낮추어졌습니다. 낮추어져서 이번에는 그 NDC를 지키겠다고 이미 이재명 대통령께서 선언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다시 이 목표 비중은 30%로 올릴 것 같은데요. 올리게 된다면 재생에너지 설치량이 단순 계산으로도 평균 한 10기가 연간 그 정도 설치가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사실 좀 사례가 드물게 지난 3년간 보면 과거 대비 재생에너지 설치량이 줄어든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매우 이제 드문 사례입니다. 원래 한 5기가 근처까지 연간 설치량이 일어나다가 3기가대로 지금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연평균 한 10기가 정도까지 올리게 된다면 시장이 단순하게 3배 이상 이제 커지는 그런 시장이 되는 거고요. 또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약속한 NDC, 그리고 내년부터 시작이 되는 EU와 한국의 그 탄소 국경 조정세 문제, 그리고 RE100 이런 것들도 다 2030년의 기준들이 많이 맞춰져 있어요. 따라서 단기간에 재생에너지를 큰 폭으로 올리는 방법밖에는 사실은 우리가 그 탄소 장벽이라고 하죠.
거기에 대응하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관련된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문을 하나 더 드리자면 이 지금 대만도 그렇고 아까 AI를 또 목 대표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AI가 잘 되려면은 원전 같은 전력원이 좀 더 많아져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게 대세가 되면은 신재생 에너지 생각보다 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원전은 우리나라는 충분히 있습니다. 전 세계 상위 10개 전력 소비국 중에서 우리나라의 원전 비중이 프랑스 다음으로 높습니다. 32%나 되고요. 다른 국가들은 이제 그 높은 것이 이제 미국하고 러시아인데 18%거든요. 우린 충분히 높은 데다가 국토가 좁기 때문에 원전의 밀집도는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높아요. 일본이 2위인데 우리가 일본보다 2배 정도 높습니다. 밀집도가. 따라서 지금은 사실은 반면에 재생에너지는 OECD 꼴찌거든요. 우리가 10%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다른 걸 떠나서 재생에너지를 빨리 늘리는 방법밖에는 방법은 없고요. 원전은 10년 걸리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대형 원전을 건설하는데. 근데 당장 지금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는 목표들이 2030년도에 몰려 있기 때문에 원전을 이 상태에서 뭐 더 늘려서 우리가 2030년까지 어떤 탄소 여러 가지 이 기준점들을 돌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적어도 국내 전원 믹스로만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기 때문에 그건 이제 안전하게 사용을 하고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늘리는 방법밖에는 사실은 없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목대균 대표님께 질문 드리도록 할 텐데요. 앞서도 언급을 해주셨고 또 포트폴리오 내에서 가장 중요하게 비중을 두고 계신 AI 섹터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출마 선언 이후에 첫 행보로 퓨리오사 AI를 방문하면서 글로벌 AI 3강 도약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 AI의 핵심 축으로 꼽히는 차세대 HBM 방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말씀하셨듯이 뭐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게 되면 AI의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좀 차지하고 있고 가장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게 HBM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지금 뭐 AI가 엄청난 데이터를 갖다가 지금 빠르게 처리하고 있는데요. 이 데이터를 처리할 때 특히 GPU 같은 경우에 옆에 붙어서 데이터를 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HBM입니다. 그래서 HBM 없이는 고성능 AI도 없다라는 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 HBM3E 같고요. 엔비디아의 최신 AI GPU인 블랙웰 B200하고 연결되는 메모리입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현재 이 제품을 가장 많이 만들고 있는 곳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이고요. 이런 측면에서 두 회사의 방향성을 조금 살펴보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SK 하이닉스 좀 살펴보게 되면 현재 HBM3E 같은 경우에 80% 이상을 지금 공급하고 있고요. 엔비디아의 메인 벤더입니다. 상반기의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려 70% 이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업의 경쟁력, 특히 기술적인 경쟁력 측면에서도 강점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미세 공정, TSV 수직 적층 기술에서는 타사 대비 좀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6년까지 HBM 생산 능력을 3배 이상 확대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상황이고요. 수급 측면에서 좀 살펴보게 되면 수요는 강한데 공급이 현재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한테는 좀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진했지만 HBM4 같은 경우에 개발에서는 좀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고요. TSMC, 인텔 등의 고객사를 갖다 현재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텍사스 테일러의 AI 반도체 전용 라인을 좀 구축하면서 미국 내에서도 지금 고객을 갖다가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HBM 단독보다는 패키징,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까지 엮는 통합 전략을 현재 구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자 포인트 같은 측면에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게 되면 첫 번째는 HBM은 단기 수요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구조적인 성장 수요에 그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5년간 놓고 봤을 경우에는 10배 이상 성장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이닉스 그다음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많은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수혜가 예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두 번째로 조금 보게 되면 이 산업 자체가 지금 슈퍼 사이클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HBM뿐만 아니라 고성능 GPU, 냉각, 전력 등 다양한 산업에 지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산업 성장에 우리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보게 되면 뭐 지금 가격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포커스가 많이 맞춰졌던 것 같은데 K 반도체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번 뭐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는 중심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HBM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SK하이닉스에 비해서 삼성전자의 경우 HBM 시장에서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삼성전자의 기술력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예, 삼성전자는 뭐 양산 시점은 HBM3 같은 경우 조금 늦어졌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그렇지만 뭐 삼성전자가 워낙 자체적으로 또 쌓아왔던 기술력이 있고요. 고성능 고전력의 HBM4 같은 경우에는 개발적인 측면에서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삼성전자도 빨리 따라올 거라고 좀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신재생 이야기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력주 살펴볼 텐데요. 국내에서는 해상풍력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했고 글로벌 흐름도 이제 미국 비롯한 유럽 곳곳에서 이 프로젝트 재개하려는 움직임들이 감지가 되고 있죠. 풍력주 그래서 많이 올랐는데 새 정부 출범한 이후부터 만약에 투자를 시작한다, 괜찮은 전략일까요? 우리 정부 얘기니까요. 예. 국내 매출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는 뭐 좋습니다. 예. 왜냐하면 국내는 해상풍력 시장이 뭐 사실은 지금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0.2기가만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현 정부, 그러니까 과거 정부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목표도 2030년 기준으로 14기가를 확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목표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4기가만 하더라도 6년 남았으니까요. 뭐 2기가에서 한 3기가 사이가 설치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 정도 수준의 기가 단위의 설치량이 일어나는 국가가 글로벌리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해상풍력은.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제로에서 세계적으로도 최상위권 정도의 수준의 시장으로 발돋움한다. 당연히 그러면 국내의 매출이 일어나는 것이 거의 확실적인 업체들, 이런 업체들 같은 케이스는 성장판이 열리는 그런 지금 국면으로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듣다 보니까 추가 질문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이 해상풍력 시장이 제로 투 히어로,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급성장한다고 치면 네. 두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하나는 이 시장을 외국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국내 업체가 덜 먹을 가능성인데 그건 없는지, 또 하나는 이제 하나건설이 이 오션 쪽으로 해상풍력 몰아주면서 어떤 이 특정 종목들이나 기대할 만한 그런 움직임들이 있다면 어디가 될지, 이게 궁금해 드시는데요. 해상풍력의 전 생애 주기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지금 대응이 안 되는 부분이 터빈입니다. 예. 근데 터빈의 구성 비중은 15%밖에 되질 않아요. 나머지 하부 구조물이라든지 타워라든지 또는 뭐 전선이라든지 또 설치하는 EPC라든지 이런 것들이 월등히 많기 때문에 국내 해상풍력을 육성만 하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가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SK 오션플랜트 같은 케이스가 하부 구조물 업체인데 이 회사가 대만의 해상풍력을 성장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대만 해상풍력의 마켓 점유율이 50%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우린 뭐 이런 회사뿐만 아니라 뭐 LS 전선이라든지 타워를 만드는 뭐 CS 윈드라든지 예. 동국 SNC라든지 많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정책만 제대로 된다면, 지금 법까지 이미 만들어져 있고 또 그걸 실행할 수 있는 정부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큰 판이 벌어질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목대균 대표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의 산업재 섹터 비중도 높게 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트럼프 관세 영향을 덜 받는 분야 선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범위를 좀 축소해서 본다면 뭐 전력 설비, 방산, 조선 어떤 분야에 주목하고 계신가요? 예, 뭐 지금 트럼프 관세에 따른 영향으로 인해서 뭐 기존에는 정보 정책 지원을 좀 등에 업고 글로벌 수요가 명확했던 섹터에 저희가 많이 집중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말씀하셨던 전력 설비, 방산, 조선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여전히 뭐 수요가 예상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력 설비 같은 경우에는 뭐 저보다 한병환 이사님이 더 잘할 것 같은데요. 뭐 신재생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그 메가 트렌드에 좀 수혜를 받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전력 인프라 투자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좀 생각합니다. 전력 설비 분야 같은 경우에는 관세와 무역 분쟁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자유롭고요.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현지 생산, 현지 조달 중심의 구조입니다.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뭐 글로벌 EPC 쪽에 영향이 강한 기업들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 수주 측면에서도 조금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뭐 네옴시티 뭐 수주도 있었고요.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스마트 그리드 시장에서 20% 이상 뭐 성장을 갖다 지속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뭐 2024년부터 전력 설비 인프라 투자 계획을 갖다 계속 밝히고 있는 국면에서 보게 되면 시장 성장률은 확실하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뭐 방산 쪽을 조금 말씀을 드리게 되면 방산 뭐 정말 핫한 섹터 아니겠습니까?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 방산 수출이 뭐 폭발적으로 좀 성장을 하고 있고요. 2024년에 방산 수출 규모를 봤을 경우에는 뭐 300억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2027년까지 놓고 보게 되면 한 500억 달러 이상은 충분히 달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유럽 국가들의 국방비 증액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동남아 지역조차도 지금 현재 안보 강화를 하고 있는 트렌드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방산 섹터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향후 5에서 10년 동안은 성장 가시성이 아주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뭐 앞서 지적하셨던 무역 전쟁이나 트럼프 관세 이슈로부터는 상대적으로 자유롭고요. 기본적으로 정부 대 정부 계약 베이스이기 때문에 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대표적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그리고 카이, 현대 로텐 같은 회사들이 조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선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투자자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 2025년 들어서면서 수주 잔고가 지금 10년 만에 최대치를 좀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LNG 그리고 추대형 컨테이너 선 등에서 뭐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미국 관세에 대한 영향은 좀 미미합니다. 선박 자체가 기본적으로 대형 프로젝트성 수주 산업이고요. 뭐 미국도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그 도움을 갖다가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덜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투자 관점에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게 너무나 좋기 때문에 전력 설비, 방산, 뭐 조선, 뭐 주가들이 이미 상당 부분 많이 올랐습니다. 이미 그 긍정적인 기대치가 주가에 많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종목별 접근에서는 좀 선별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고요. 뭐 주가의 출렁거림에 있어서는 그때그때마다 리스크를 점검하면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갖다가 재편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관련해서 각국에서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속보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 안보, 경제 회복, 민주주의 위해 한미일 협력을 심화할 것이라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외에도 중국 측의 반응이 있었는데요. 중국 반응도 살펴보시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서 새 정부에 균형 잡힌 외교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도 발언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 오전 11시 국회 중앙홀에서 취임 선서를 할 예정이라는 점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 반응까지 살펴보셨고요. 이어서 태양광 섹터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태양광주는 이 국내 정책 수혜 그리고 실적 해석 전망의 주가 흐름은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세액 공제라는 부정적 이슈 아직 완전히 가신 상황 아니고요. 그래서 국내 사업 중심 기업이냐 아니면은 수출 중심 기업이냐에 따라서 조금 분위기가 달라질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주가에는 이미 그게 반영이 돼 있습니다. 하나솔루션은 미국 비중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최근에 주가가 약했고요. 현대에너지, HD 에너지 솔루션은 주가가 이제 굉장히 좋았죠. 국내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내 태양광 시장이 5기가 육박하다가 지금 3기가대로 이제 낮아진 상태이거든요. 근데 이제 새 정부에서 정책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게 되면 이게 이제 6에서 한 7기가까지 상승을 해야지 여러 가지 이제 목표들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장이 지금 거의 2배 가까이 태양광 설치 시장도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된 업체들이 이제 수혜를 볼 수밖에 없고요. 또 그동안 시장이 이제 많이 꺾이면서 국내 태양광 관련 업체들이 대부분 다 비용을 많이 절감을 한 상태예요. 구조조정도 많이 했었고 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공장 2개 중에 하나를 문을 닫기 정도까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최근에 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서 HD 에너솔루션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올라서 일부 초기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는 있으나 국내 시장 규모가 이제 워낙 커질 예정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매출 비중이 높은 태양광 업체들이 좀 더 유리한 상황인 걸까요? 그렇습니다. 예, 방금 말씀드린 뭐 HD 에너솔루션도 있고요. 또 뭐 신성홀딩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중소형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태양광이나 풍력 산업에 연계된 다양한 또 민간 발전 사업자들이 있죠. SK 이터닉스라든지 뭐 대명에너지라든지 이런 재생에너지가 확대가 되면 국내의 이런 민간 발전 사업자들이 할 일이 많아지거든요. 지분 투자를 한다든지 또 이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매출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모든 관련된 산업들이 좀 붐업이 되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태양광주 관련 이야기 진단해 봤고요. 앞서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목대균 대표님께서 소비재 섹터도 중요하게 보신다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 소비재 섹터 역시 뭐 식료품, 뷰티, 콘텐츠 다양한 섹터들이 있는데요. 어떤 분야가 유망하다고 보십니까? 네, 뭐 대외 환경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식료품이 좀 방어주로서는 좀 매력이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뭐 화장품, 저 콘텐츠가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조금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지금은 좀 완전히 회복 국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리오프닝이 좀 더 가시화되고 있고 동남아 수요가 조금 폭증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K뷰티 판매가 1분기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 4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동남아 시장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중산층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요. K뷰티의 점유율도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세그멘트를 좀 보게 되면 고기능 쪽이 조금 더 잘 팔리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단순 색조 위주의 그 시장 흐름과는 달리 최근 같은 경우는 과학 기반의 뭐 스킨케어 등이 조금 더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뭐 그 관련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이후에 하반기에 조금 더 실적 모멘텀이 가시화되지 않을까 저희는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대한민국 콘텐츠 같은 경우는 이제는 뭐 글로벌 디지털 소비재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규모 면에서는 자동차 부품 수출액을 갖다가 넘어서는 수준까지 성장을 하고 있고 뭐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그리고 유튜브, 틱톡 등의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영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흐름을 좀 보게 되면 IP 기반의 확장이 조금 중요해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 드라마를 뛰어넘어서 뭐 캐릭터나 공연, 뭐 굿즈, 게임까지 멀티화되는 흐름도 조금 보여주고 있고요. 뭐 모멘텀을 좀 보게 되면 중국 콘텐츠에 대한 중국의 콘텐츠에 대한 규제 완화 기대감이 조금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류 소비세 공약 등이 좀 현실화된다고 하면 소득공제 혜택이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정치적 기대감이 마련된다고 하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컴플라이언스 때문에 종목 언급 못 하시겠지만 지금 컨텐츠 부분에서는 중국 관련해서 조금 보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간단하게? 예,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 뉴, 하이브, SM 등 다양한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기업들한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포트폴리오가 워낙 다르시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혜 여부는 조금 더 차별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그동안 속 끓인 투자자분들 많았던 2차 전지 업종 얘기를 저희가 안 하고 가면 또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조정이요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주요 2차 전지주 10개 종목의 합산 시가총액이 35조 원 넘게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내리막길이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는 2차 전지 업종 추세적 반등 가능할지, 가능하면 언제쯤 가능한다고 보시는지요? 업황은 바닥은 찍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미국은 부진한데 유럽은 저희 예상보다 이제 월등히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업황 바닥을 찍었는데 문제는 이제 지난 2년간 한국의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 오르는 과정에서 버블이 굉장히 심했었고 그런 일부의 아직 그 버블들이 남아 있는 상태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만 오르면 매물이 나오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은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바닥이라고 판단되고요.
하반기에 유럽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제 모멘텀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독일의 지원 확대라든지 또는 EU 자체 내에 사회적 리스 프로그램 전기차에 대해서 도입을 한다든지 기업들 차량에 대한 전기차 의무 판매 제도를 도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모멘텀이 있고 유럽은 해가 가면 갈수록 탄소 배출 규제를 지켜야 되는 그 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유럽 시장만 지금과 같은 성장 속도로 올라가 준다면 트럼프 하에서 핍박받고 있는 미국 전기차 시장이 좀 부진한다 하더라도 우리 업체들한테는 모멘텀이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은 지원은 줄이는 반면에 중국산 배터리에 대해서는 아예 차단하는 쪽으로 지금 정책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전기차 이외에 ESS와 같은 또는 로봇과 같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K배터리의 수혜도 예상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파실 때는 아니고요. 사실 때다. 그리고 굉장히 크게 손해를 보신 분들도 지금 파실 때는 아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새 정부가 들어서는 시점,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지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대균 대표님께 여쭤볼까요? 네, 이재명 당선자가 이제 공약을 통해서 얘기한 것들이 몇 개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AI 산업의 국가 전략화, 두 번째로는 반도체 배터리 첨단 제조업을 육성하겠다. 세 번째로는 SOC와 인프라 대규모 재정 투자. 네 번째는 청년 소득 보장 그리고 복지 확대. 다섯 번째는 300만 호 주택 공급 및 금융 완화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경우에는 이러한 정책 방향성에 맞는 섹터에 조금 더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새 정부 초반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발표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집행이 나타나서 이러한 정책적 모멘텀이 가장 강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 AI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 관련된 기업, 대형 기업들이 있을 것 같고요. 전략 설비나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우리가 충분히 말씀드렸던 기업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SOC 같은 경우 건설에는 한전 KPS나 전설기계 관련주 등이 있을 것 같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여기에 좀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청년 소비 확대에서는 OTT나 교육 플랫폼 등 다양한 인터넷 기업들을 갖다가 조금 고민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업들 가운데 저희가 실적 성장이 예상되는 기업들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전보다는 실적과 구조가 받쳐지는 기업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자, 같은 질문을 한병화 이사님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들에게는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주식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정권이 탄생을 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장으로 빠져나갔던 자금이 국장으로 웬만큼만 좀 반류가 된다 하더라도 시장은 굉장히 들썩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글로벌 성장을 이끄는 큰 축이 디지털 전환과 에너지 전환 두 가지 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정책을 지금 하는 것이라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좀 뒤져봤던 국내의 재생에너지 또는 그 재생에너지를 실현하기 위한 각종 전력기기라든지 전력망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중장기 관점에서 계속 좀 투자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특집으로 저희가 마련한 이재명 정부 이제는 경제자 시간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대한민국 자본시장 선진화 이뤄질 수 있길 기대해 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목대균 KCGI 자산운용 대표 또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